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은금융강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강좌는 지난 6월 24일 날 발간된 2020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의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떠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과연 금융 시스템은 적절한 보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들이 좀 유지되다 보니 이번 금요 강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면은 역시나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코로나19와 마스크로 상징되는 최근의 그 사회적 아니면 우리 일반의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문제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 금융 쪽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질병 감염의 문제에서 생겼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경기,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앞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시장도 같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한 모습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또한 실물경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같이 그 코로나 공격에 의한 마스크로 대응한 것과 같이 실제로 금융 그리고 경제의 충격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막아내려는 그 정부 당국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노력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서로 균형 아니면 좀 더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진행의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과연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의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도 있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은 그 라가르드 그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말씀이었는데 6월달에 우선 저 말을 하기 전에 그 전반적인 평가로서는 이미 우리는 어쩌면 그 최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그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복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서는 아직 확실한 경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의 말처럼 최저점을 지났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라가르드 총재도 이거를 단언적으로 그 최저점을 지났다고 평가하진 않았고 아마도 probably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하다가 눈에 띄었던 말은 이 영국 가디언지에 실려 있었던 그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제목이 우리는 노멀 일상적인 생활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같은 수준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저희가 극복을 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바이러스가 공존되는 사회에서는 이로 완전히 그 코로나19가 똑같은 생활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디언지에서는 이렇게 그거를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았고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고 좀 그 지구온난화의 그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갔다면 어쩌면 녹색
그러니까 그린 월드, 좀 더 녹색을 표방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변화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분들의 평가 아니면 가디언지의 평가는 꼭 금융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것들도 같이 포괄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 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코로나19는 상당히 지난 상반기 동안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 하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응 방법으로 이에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금융기관이 좀 더 금융중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금융 안정에 대한 대응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도 큰 목차상에서는 금융안정 상황 그러니까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리스크들을 먼저 쭉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리스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혹시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금융안정 상황과 보건력의 양대 체계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 리스크가 어디 쪽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금융안정 현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본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서는 세 가지를 저희가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과연 우리의 금융안정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향후 금융안정 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거기에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기 충격에 따른 가계 부문의 부실 위험 점검이라는 두 가지 좀 더 약간 그 부문별 리스크를 살펴보는 그런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금융안정 현황과 보건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각 그 부문별 아니면 각 본문 내용과 연결시켜서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을 9가지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다시 전이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부문별로 참고 박스 9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앞으로 중간중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참고 박스 소개를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이 9개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것,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정책 대응이 과연 금융기관 자본 적성성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금안 보고서를 소개 드리고 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나라와 우리가 같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은지 아니면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왼쪽에 있는 것이 미국 연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안정 보고서인데 거기에도 보면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융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다. 그에 대응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다. 또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같은 5월에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가 있으며 앞으로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면까지 같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금융안정 보고서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또 그로 인한 대응,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나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향후에는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모든 각국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일관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지난 1월 금요 강좌에서도 제가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처음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금융안정 보고서를 소개하자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지금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꾸준히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2011년에는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이 금융안정 보고서가 법정 보고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연 2회, 지금은 6월, 12월, 그래서 상반기 보고서, 하반기 보고서라고도 부르는데 6월과 12월에 각각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당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6월과 12월 해서 1년에 2번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과 9월에도 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의 성격으로서 그 금융안정 회의를 개최하여 그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그 금융안정의 그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금융안정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니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 아니면 들에게 저희가 미리 알려드려야 될 그런 조기 경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로도 같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의 거시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는 리스크를 처음에 금융안정 상황, 결국 취약성을 부분에서 리스크를 어떤 리스크가 지금 현재하고 있고 그 리스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리스크 식별의 기능을 위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고, 그 금융안정 상황에서 그 리스크가 식별되고 나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스템이 이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원력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러한 그 평가 과정에서 과연 특별한 이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주제로 선정하여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리스크 평가를 결국 보고서, 금융안정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그 시장 참가자나 아니면 정책 당국 아니면 연구기관, 학계 모든 부분들에게 이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과연 그 여러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학계의 논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전반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일으키고 그를 다시 금융안정 정책 이 부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피드백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그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복원력, 그리고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세 가지를 각각 차례차례 살펴볼 예정이고,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작성했던 아까 소개드렸던 참고 박스에 대해서도 세 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 언론 등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 신문의 제목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걸 보면 뭐 전반적인 언론이 느꼈던 것들, 아니면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이 느꼈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언론들도 같은 시각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이틀로는 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빚, 그러니까 가계 부분이나 기업 부분이나 모두 다 약간 부채가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민간 신용이 전체 경제의 지금 현재 늘어나는 규모보다도 조금 더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면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중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개황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3월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금융 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저희가 금융 안정 지수를 통해 살펴보아도 저희가 4월에 가장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3, 4월에 보면 금융 안정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그래서 주의 단계를 거쳐 위기 단계까지 4월에 결국은 올랐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이런 조치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위기 단계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점차 안정돼가는 모습을 이 금융안정 지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금융안정 상황, 즉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시장의 금융 시스템 중에 신용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신용 레버리지 결국 우리의 민간 신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민간 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에 명목 GDP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결국 그 비율 자체가 12.3%포인트 상승하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민간 신용 증가세는 가계 부문의 신용 그러니까 대출 같은 신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부분의 자금 확보 노력이 합쳐지면서 민간 신용의 증가세가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도 봐도 기업 부문과 그러니까 기업 신용 그리고 가계 신용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점차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부문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으나 가계 부분은 어느 정도 가계 신용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계 부분의 신용 증가도도 여전히 높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각각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및 기업 신용의 비율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가계 신용을 부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가계 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2020년 1사분기 말 1611조 원 정도를 나타냈고요. 증가세가 보시면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둔화세를 이어가던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신용에 그러면 채무상환 부담, 과연 가계가 지금 늘어나는 이 가계 부채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저희가 이제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소득적인 측면, 즉 유량적인 측면에서 보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과 아니면
금융 자산, 그러니까 저량, 시타겟 측면에서 바라보는 채무 상환 능력을 각각을 살펴보고 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둔화로 소득 여건이 그렇게 개선되지가 않으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이번에 상승을 해서 이런 유량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능력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악화된 아니면 약화된 걸로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비해서 금융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 그 저량 측면에서도 채무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업 신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신용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아무래도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그 자금 확보 아니면 자금 수요가 좀 늘어나서 결국은 기업 대출이 좀 늘어나고 그런 자금에 대한 확보 노력으로서 기업 대출도 늘어나고 회사채와 그 CP 이런 그 직접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 직접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이게 그 회사의 우량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그 경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실물 경제 또 그로 인해서 금융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비우량물에 대한 수요가 약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우량물은 그 실제로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순상환되는 그래서 전체가 다 차환 발행이 되지 않은 순상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자본 대비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역시나 그동안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업들이 그 자기의 영업 수익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대출이나 아니면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 부분은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도 상승 전환하였으며 그 영업 이익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자 보상 배율도 여전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부문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은 사실은 2019년의 그 수치를 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의 제약으로 금년 상반기의 모습을 전부 다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걸 보지 못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는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의 그 경영 여건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또 그로 인한 그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 수치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2020년 5월까지 확보가 가능한 통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의 기준에 보고서에서 작성된 시점에서의 그 기준 아니면 그때 확보 가능했던 통계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그때까지의 우리나라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금융안정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두고자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산 시장을 살펴보면 우선 먼저 채권 시장 쪽을 살펴볼 텐데 장기 시장 금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또 주요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정책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특히 2월, 3월 이 즈음에
기업 그 전체적인 그 신용 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높아져 있었고 기업 실적 악화와 신용 등급 기업들의 신용 등급 강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4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행하고 아니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더 이상 신용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간 그 수준에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그 주식 시장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 그 2월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빠른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이 곧 어느 정도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책들이 나타날 거라는 그리고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그 주요국, 선진국 아니면 주요 시장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PER이나 PBR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어느 정도 동등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들이 아직은 가치로서는 좀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에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저희가 살펴보았던 4월까지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실제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4월까지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나 이 마지막 시점에 다가올수록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이외 지역으로 좀 상승세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 이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더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마 다음 금융안정 보고서나 아니면 그 전에 나오는 금융안정 회의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 이후의 상황, 변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번에 살펴봤던 거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 시장에 비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경기가 둔화된다지 하게 되면 그런 상가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사진에다 보시다시피 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까지도 건물주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이런 상가 이런 건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정 연예인이 건물주라더라 그래서 별명처럼 몇 조 거인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이버 오픈사전 이건 정식 국어 사전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런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이런 단어까지도 트렌드에서 이렇게 그런 단어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여전히 그런 건물주에 대한 그런 로망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그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좀 자신의 노후 아니면 그런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이런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평균 매매 가격,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 면적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20년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보면 연평균 한 9% 정도가 상승을 해왔는데, 2020년 들어서는 그 상승률이 한 2.8%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월 매매 거래량도 2016년 이후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가격이나 거래량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그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40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어찌 보면 지금 저희 모형으로 봤을 때 경기 순환 국면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화랑기 말,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시절의 끝자리 아니면 침체 진입기, 이제부터 약간은 침체,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시점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보여지고, 이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좀 영향을 더 크게 받고, 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침체기에 진입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이런 충격이 과연 발생을 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게 또 그로 인해서 뭐 임대 수익이 또 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금융기관 자체가 뭐 리츠나 이런 데 투자한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가나 아니면 이런 빌딩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에 소유한 사람한테 담보대출을 한 경우에 소유주의 신용 리스크가 좀 발생하면서 아니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담보대출이 부실 가능성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 금융기관은 이 부실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전체로 봤을 때 대손충당금은 한 2.6조 원, 그리고 직접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손실에서 발생하는 게 한 0.6조 원, 이런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손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수준에서 저희가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당장 일반적인 흐름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에 이런 다소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 건전성이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비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서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전체적으로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회수 금액이 어느 정도 크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특별한 위기가 오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차피 본인이 그 안에서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되거나 이렇게 해서 경매에 나오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런 상가나 이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에 굉장히 한꺼번에 이런 매각이나 아니면 또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경매에 나온다든지 이런 물건들이 쏟아질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쏟아지면 가격 하락폭이 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환형 담보대출의 경우에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 금액이 그 주택에 비해서 낮을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안정 그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중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금융기관 중에서는 우선 먼저 은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차주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받은 영향들이 직접적으로 신용 리스크의 측면에서 은행의 그 자산 건전성에 바로 아직까지 그 나타나는 모습이 크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약간 건전하지 않은 자산의 비율 이런 것들이 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며 하락하는데 이런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그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약간 소폭 저하된 그런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은행 부분의 경영 건전성을 봤을 때는 이런 코로나19의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큰 위험한 모습이나 아니면 좀 리스크를 실질 리스크들이 현저화되는 모습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역시나 자산 성장세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자산 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업권에서 약간 저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은행 부분에 비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하는 그 차주나 아니면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주겠죠. 차주들이 은행에 비해서는 취약 차주인 경우가 더 많고 아무래도 신용도가 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생결합 증권에 관련해서 손실이 증가하면서 그 ROA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최근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약간 리스크의 누적이 아무래도 은행 부분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 조금 더 많이 누적되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난 보고서에도 그랬고 이렇게 살펴본 상황에서 아무래도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보다 그 복원력, 즉 자본 여력도 좀 작고 레버리지도 좀 높은 편이며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비은행 금융기관의 그 취약 요인 그리고 이러한 그 리스크 익스포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근본 보고서에서 참고 박스를 작성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본 걸로 보면 신용 리스크 그리고 시장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측면에서 저희가 각각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살펴보았는데 신용 리스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은행 금융의 기업 대출 특히 기업 대출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부진하면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법인, 작은 법인들이나 개인 사업자, 어쩌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그 개인 사업자들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업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비중이 높아서 향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민감은 아까 뭐 잠깐 살펴봤던 상업용 부동산하고도 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그 차주들이 특정 아무래도 그 경기 부진에 대한 아니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차주 그룹, 그러니까 중소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또는 업종, 특정 업종 이런 데 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특정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일차적인 그 경기 부진에 이렇게 취약한 요인으로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장 리스크 익스포저는 한 1266조 원이고 이 중 이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그 해외 유가증권 투자가 많고 또 대체 투자에 대한 그거를 최근에 확대해 오고 있어서 이 시장 리스크에 대한 그 시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뭐 유동성 리스크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의 뭐 자금 조달이나 운용상의 뭐 불일치 아니면 유동성 불일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시장성 자금 조달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측면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성 자금 조달 규모 중에서 대부분 여신금융 전문회사라든지 증권합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여신 전문 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아무래도 그 유동성 리스크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비은행 금융기관이 시스템 리스크를 전파하는 경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요 리스크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각각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각각 업권별로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에 각각 높음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리스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그 리스크들은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연 어떻게 뭐 약간 그 리스크가 누적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경기 국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변적,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 시스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시스템 리스크는 특정 시점에 오더라도 한 기관이 여러 기관과 연결이 돼 있다면 한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문 서로 크로스 섹셔널한 그러니까 상호 연계성을 통해서 그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를 살펴보는 게 저희 그 보고서에서 상호 연계성 측면인데 상호 연계성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보면 금융기관 간 상호 거래 규모는 2019년 말에 전년 말 대비 14% 이상 증가했고 그래서 그 금융 부분에서 총 자산 대비 이런 상호 연계의 규모도 역시나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 업권별로도 보면 은행, 신탁, 증권, 투자펀드 이 금융기관 간에 서로 상호거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금융안전 상황 그 취약성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금년 1, 5월 중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달러 규모, 49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는데 그 구성을 보면
주식에서는 200달러 이상, 209억 달러가 순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 투자 위주로 아니면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들이 이어지는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160억 달러가 순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채권 자본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보면 3월까지는 주식 자금이 크게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주요국들의 신속한 정책 대응 또 우리 나라의 정책 대응을 통해서 또 우리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주식 자금의 유출폭도 크게 축소가 되었고 5월에는 오히려 순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는 해외증권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위축되면서 또 해외 채권 투자 유인이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증가 폭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조금 더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즉 금융 안정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이런 취약한 요인들, 그런 요인들이 과연 특정한 충격에 의해서, 특정한 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이걸 전반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는 보건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충격이 왔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렇게 대출을 늘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자본 비율과 유동성 관련 비율이 약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여전히 감독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높은 그런 모습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은행의 보건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상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원화에 대한 LCR의 경우에도 저희가 감독 기준이 담록 당국이 4월과 9월 중 한시적으로 감독 기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대비로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력 관련돼서 과연 한국은행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럼 이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참고 박스를 통해서 과연 코로나19에 관련된 정책 대응이 과연 어떤 효과를 줬느냐. 특히 금융기관의 자본적 적성, 즉 자본 비율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줬겠는가. 아니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갔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정책 대응 과정에서 신용 공급이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그에 상응하도록 은행들은 자본을 보유하게 자본을 축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용이 늘어나면 만약에 자본 여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보건력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 정책 대응이 긍정적인 효과가 컸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부정적인 우려대로 부정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역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보통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지금의 흐름대로 가는데 특정한 충격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이라면 지금은 이미 저희가 정책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 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정책 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없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그렇게 해서 역사실적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unterfactual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서 분석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두는 거 그거를 정책 대응이 있을 때에 현재의 2020년 말 그럼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반대로 지금과 같은 정책 대응을 안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러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금융안정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이어졌더라면 그러면 그때의 그 자본 비율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 대응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 비율과 그게 없었더라면 있었을 그 자본 비율과의 그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 대응의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참고 박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그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서 정책 대응을 했을 때 비록 그 신용 공급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정책 대응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신용공 그러니까 특정한 대책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그 기업이나 가게에 신용을 공급하게 돼서 결국은 그 대출 자산으로 인한 우형가중 자산이 결국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형가중 자산이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차주들의 그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도나 연체가 오히려 더 감소했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신용이나 아니면 시장 손실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이제 지금 약간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예상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장기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제하에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이러면서 이런 충격들이 만약에 더 장기화가 된다면 이렇게 공급된 신용이 결국은 그 차주들, 기업이나 가계 부문이 약간 건전성이 좀 약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금융기관이 제공했던 그 신용의 부실화가 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건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분석 자체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때 결국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공급했지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한 면이 더 많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된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다른 분석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건력을 살펴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소폭 하락하면서 보건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업권에서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건력도 역시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업권이 다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는 있지만 생명보험회사라든지 상호금융조합,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이 그래도 금년 1, 4분기 말에 다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유출이익과 관련돼서 상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과연 그러면 대외적인 충격으로 우리의 외환과 관련된 자본 유출임이나 외환과 관련된 측면에서 과연 대외 지급 능력은 충분한가 이를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이 역시도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그 정책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소폭 감소하는 등 약간의 대외 지급 능력이 다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장기적인 평균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금융위기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보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에도
금년 1, 4분기 말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서 예년 수준을 오히려 좀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이게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게 1, 4분기가 아까 저희 개황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그 위기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수준이 어떤 건가를 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보면 이 비율이 한 78.4%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37.1% 굉장히 낮은 수준에 이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지급 능력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거액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금연망이라든지 아니면 소액결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금융시장 인프라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당연히 어느 정도 좀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대응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기관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의 본문 큰 축 두 개를 말씀드린 대로 금융안정 상황과 보건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취약성과 보건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아니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세 가지를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보면 이번에도 그러면 현안 분석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는 하나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겠는가에 대한 전망을 했고 거기 그 전망 하에서 그러면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으로서 기업 부문과 또 가계 부문에 대해서 나눠서 저희가 또 전체적인 전망하에 그보다 더 심층적으로 각각의 유동성 문제나 아니면 감내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기업들이 이게 코로나가 얼마까지 아니면 6개월이 갔을 때 아니면 1년이 갔을 때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도가 높아지겠는가 그래서 기업들이 언제 좀 위험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가게들이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겠는가 또 대책으로서는 그래서 이 기업의 유동성 아니면 가게의 일자리 아니면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향후에 코로나19가 약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경우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흘러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보는 그런 첫 번째 현안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측면에서도 수요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또 전체적인 공급 체인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그리고 아니면 심하게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금융 시스템 불안이 좀 확산되었으나 그에 대응해서 전 세계 주요국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정부 또 중앙은행 이런 정책 당국들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은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연초에 주가 폭락이나 아니면 뭐 그 기업어음 시장 이런 CP 아니면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실물 경제가 그에 대응해서 글로벌이나 국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뭐 뉴스나 아니면 금융시장 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그 금융시장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이제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 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회복은 바로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은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첫 번째 현안 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그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경제 활동도 하반기부터 좀 완만히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와 또 이렇지 않고 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계속 벌어지면서 실물 충격이 결국 금융 외환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주고 다시 그게 실무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러면서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눠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금융안정 상황이 두 가지 그 시나리오에서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그런 전개 과정에서 과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저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본 전망에 따라서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을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그 하반기부터 이제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안정을 좀 찾아갈 거로 보이고 그러나 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어쨌든 크게 상반기 중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좀 그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계 측면에서 보면 그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느 정도 그 해고나 이런 그 좀 직원 수를 줄이면서 고용 사정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이 실적이 둔화되거나 뭐 본인이 실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수입이 좀 준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나 가게의 그 채무 상환 능력은 어느 정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금융 외환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융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나 아니면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기본 전망 하에서는 저희가 그 흐름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금융기관 측면에서 본다면 대출이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정책 대응을 통해서 아니면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대출이 좀 증가를 할 거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그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또 회복되면서 이에 대한 자금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충격이 왔던 부분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그 대출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 하에서 과연 그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좀 악화된 과정 아니면 가계나 기업의 신용 그러니까 채무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악화된 그 상황을 전제로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있는데요. 그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그 일부 그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신용 손실로 자본 비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모든 업권에서 그 규제 기준을 자본 비율이 상회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하반기부터는 경제활동이 좀 진행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기본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본 가정하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무난하게 아니면 전반적으로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평가가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또 발생하고 실물과 금융기관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재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이런 충격이 심각하게 발생할 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또 그러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또 서로 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위험회피 성향이 좀 더 세지니까 강해짐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가격 변동성도 훨씬 더 확대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그 2월쯤에 나타났던 극단적 달러화 선호 현상 같이 이 안전자산에 대한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하고 우리의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전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전제가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전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이제 계속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기업 도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고용 사정이 또 안 좋아지면서 가계도 실직자들이 좀 늘어나는 등 이 전반적인 기업과 가계 부분의 채무 상환 능력도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은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또 아까 기본 모형 스트레스 상황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저희가 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그래도 그 업권별 평균이나 대다수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복원력은 그래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일부 업권이나 아니면 자본력이 부족한 일부 금융기관들에서는 이 정도의 충격에는 그래도 시장 및 신용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는 금융 중개 기능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과정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실물 충격이 금융에 영향을 주고 금융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금융 시스템에 그 내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현재화돼서 결국은 이런 가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 주체들의 위험들이 결국은 현재화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증폭되고 실물 경제 요 금융 시스템이 위기 아니면 거기에 리스크가 다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계속 조금 또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리스크가 계속 전이되고 파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지금 기본 시나리오 정도에서 그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신용이나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기업이나 가계의 그 채무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될 수는 있겠지만 금융기관들이 워낙 지금 양호한 보건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결국은 금융중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또 그 금융과 실물 간의 그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이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서 각각 금융기관이나 가계 기업들이 이런 그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부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역시나 그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혹시 뭐 필요하다면 그 신용경색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최종 대부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현안 분석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두 번째는 물론 아까 그 중간중간 살펴보기는 했지만 기업 부분에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 중에서 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살펴보는 그런 현안 분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현안 분석에서는 결국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국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사정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에서와 또 유동성 측면에서 과연 기업들이 나중에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를 살펴보는 그런 그 자료인데, 여기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 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그 스트레스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의 두 가지는, 하나는 상반기까지 그 스트레스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나눠서 각각의 그 변화를 살펴보고, 또 유동성 부족 규모도 역시나 두 가지 시나리오 그 하에서 과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유동화시킬 수 있는 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이런 것들에 그래서 실제로 유동화할 수 있는 그 금액과, 아니 이 시장이 좀 시장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차환하려고 예상되어 있던 그런 부채들이 실제로 차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그 부족 규모를 과연 그 갚아 나갈 수가 있는가, 만약에 못 갚아 나간다면 그 유동성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이거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에서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수가 2, 4분기까지, 해외 수요는 3, 4분기까지 계속 그 충격이 지속되는 걸 가정하고, 심각 시나리오라는 그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중 내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충격과 결국은 재무적 충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우선 매출 충격이라 하면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얼마나 조금 더 낮아질 거로 이렇게 보는 그 충격이 있을 텐데, 그 충격을 전체적으로 뭐 과거 위기 사례라든지 최근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충격의 강도나 이 지속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다 보니까 그러한 그 충격의 강도나 지속 기간은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정해서 가장 좀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 충격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에 차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차환율이 좀 낮아지는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했고, 비현금성 자산도 100% 이제 유동화되지는 못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건전성 변화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9년에는 4.8% 정도가 되었는데,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2.2,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1.6까지 전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자 보상 배율이 2009년 3.7배에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5배, 그리고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1.1배까지 하락하였는데, 이게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1 미만이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심각 시나리오 하에서는 기업들의 평균적으로 거의 영업이익으로 겨우겨우 이자 비용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런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자금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그 자금을 더 조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아니면 자본이 오히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다 올라가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비중이나 아니면 부채 비율을 200% 초과할 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좀 재무 건전성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의 변화보다는 이자 보상 배율의 그 1 미만 비율의 그 비중이 충격에 따라서 상당히 더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저희가 이제 그 흔히 예상하는 업종들이 심각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 업종과 저희가 이제 취약 업종으로 분류한 기업들을 보면 취약 업종들의 경우가 이자 보상 배율이 뭐 1 미만으로 하락한다든지 그래서 그 취약 업종 그 일반 여타 업종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자 보상 배율이 그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취약 업종에서는 충격 이후에 이자 보상 비율이 다 1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미 그 충격이 오기 전부터 그 1 미만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했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되는 그 수준이 더 심각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항공업종을 중심으로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 마이너스로 나온 것들은 항공의 경우에는 영업실적 악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일어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업들의 그러면 부족 규모가 유동성 부족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를 저희가 한번 부족 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그 유동화가 가능한 그런 그 자산에서 만약에 차환이 안 되는 유동부채의 그 규모를 빼서 부족 규모가 그만큼을 갚지 못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저희가 좀 산정을 해보았는데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한 31조 원,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54조 원으로 이렇게 각각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 3년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아니면 좀 취약한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한계 기업이었던 원래 한계 기업던 기업의 비중들을 보면 한 30% 내외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한 31% 아니 29%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기존의 한계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 인식하고 있는 항공업종의 경우에 유동성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코로나19로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통해서 서로 대면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여가 서비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활동이 좀 제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에서 비교적 그 유동성 부족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그 분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약간 심각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책 당국이 그렇다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통해서 아까 그 초반에 금융시장 파트를 볼 때 보셨다시피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아니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면 아무래도 그 신용도가 낮은 그래서 약간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차환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그 금융안정 상황에서도 좀 보여졌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차환율이 낮아지면 결국은 다 그 빌렸던 직접 금융시장에서 빌렸던 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정책 당국이 이런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통해서 이 차환율을 좀 높여준다면 그러면 당장 갚아야 될 부채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동성 부족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차환율이 한 10% 정도, 10%포인트 높아졌을 때, 20%포인트 높아졌을 때 이렇게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1조 원에서 21조 원, 10조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심각 시나리오 하에서도 54조 원, 38조 원, 그리고 21조 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그 유동성 부족 규모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기업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거에서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시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다면 이런 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화가 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책 대응적인 측면에서 CP나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런 그 일시적인 문제, 일시적 그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정책 당국의 노력을 감안할 때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저희가 추정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해서 이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업의 지원, 정부의 지원 조치는 어느 정도 그 기한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치가 종료됐을 때 이 상황 변화에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급격히 변할 가능성에도 한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특정 이런 그 지원 조치나 아니면 조치가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상황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대응 방안이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종료됐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마련해 놔야 시장의 혼란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사전에 아니면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나 우리의 생활 환경이 다 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기업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서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경기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과계 부분에는 어떤 위험이 있겠는가를 세 번째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가 늘어났다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다든지 이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TV의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코로나19 확산은 이런 근로자,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 근로자 측면에서는 실직, 아니면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기간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그 가게, 물론 여기서 가게는 뭐 자영업자는 당연히 이제 가게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 가게로 저희가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자영업과 임금근로자 이 두 축을 가계 부문이라고 저희가 봐서 여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실직에 의한 그런 임금근로자의 그 충격을 받은 임금근로자가 또는 매출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가 얼마나 그러면 본인의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뭐 대출 등을 통해서 과연 감내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들이 실질적으로 감내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 때문에 이게 감내하지 못하는가를 저희가 두 개를 좀 추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수에서는 상용직 가구,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어떻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용직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일용직이 한 26%, 15% 정도를 차지하면서 각각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실 평균당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자영업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 가구는 본인 자금을 가지고 또
일정 부분 그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 가구가 일반 그 임금 근로자 가구, 상용직이든 아니면 임시 일용직이든 이쪽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실 위험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저희가 좀 한번 설정을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적자 가구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감내 기간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적자 가구는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직으로 인해서 이 소득이 지출보다 적은, 그러니까 지출이 더 소득보다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하고, 자영업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 적자가 발생하는, 그래서 소득이 지출보다 좀 낮은 그런 상황이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충격이,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매출 감소 충격이 각각 이어졌을 때 결국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내 기간은 그래서 이런 적자가 누적되면 이러한 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몇 개월 아니면 1년까지 과연 버텨낼 수 있는가, 그 기간의 개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하에서 임금 근로에서의 실직 증가폭은 과거 외환위기 IMF 수준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늘어났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자영업 가구의 경우에는 금년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2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의 과연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보고 그 충격이 계속 이어질 때를 시나리오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보면 임금 근로 가구의 경우에 실업 충격 시에 6개월 감내 기간이니까 6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가구들은 한 29만 가구,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한 3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더욱더 많은 가구, 그러니까 46만 가구, 그리고 52조 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 근로 가구를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으로 나눠봤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금융자산 보유나 이런 게 적은 임시 일용직에서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그래서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용직에서도 이런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는 부족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습니다. 이제 자영업 가구에 대해서 보면, 자영업 가구는 매출 감소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감내 기간을 6개월로 봤을 때는 한 18만 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가 한 37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래도 보면 아무래도 소득 및 자산에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물 자산 보유가 적을수록 아무래도 감내 기간 1년 미만인 가구 아니면 6개월 미만인 가구들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만약에 추가적인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까지 가정했을 때는 자산이 가장 적은, 자산 1분위 적자 자영업자가 가장 다른 여타 분위기에 비해서 큰 차이로 굉장히 이런 적자 아니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적자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가 외환수위기까지 악화된다면 임금 근로 가구의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보유한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근데 특히나 금융자산이 적은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보다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 가구의 경우에도 매출 충격이 장기화되면 이런 숙박음식,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또 잠재 부실 규모도 상당폭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살펴보았듯이 보유 자산이 적은 자산 1분위 가구의 감내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서는 이 부분 이들의 그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기존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전체적인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과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부실오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가면서 이 정책의 연장이나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 그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최근에 저희 총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코로나 사태 앞으로의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차 요거를 썼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다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뭐 한두 달 아니면 길어봐야 뭐 몇 달 갈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다시 글로벌의 재확산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단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표현하신 대로 이게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코로나19가 물론 그 실물 경제에 아니면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저희 금융 안정을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가 이 향후의 전개 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우리 금융 안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까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군데군데 참고 박스나 현안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의 그 설명이 지금의 금융안정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